네, 진보당 공동대표이자 성남시장 후보 장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서울공항의 실리콘밸리 추진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병욱 후보는 지난 17일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성남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성남은 이미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와 기존 판교 제1, 2 테크노밸리의 연장이 아닌 오리 억세권의 제4 테크노밸리 건설 추진을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성남시의 계획 중에서 기존에 추진된 사안을 살리면서도 도시 전체의 발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성남형 실리콘밸리를 짓겠다는 것은 성남 시민의 주거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민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주택 5만 호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해왔으며 그중 공공주택 3만 호와 시민생태공원을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조성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제안해 왔습니다. 특히 김병욱 후보는 수정중원구의 주거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원도심 재개발 문제를 바라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병욱 후보는 여전히 바라만 보고 있을 뿐 원도심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덜컥 성남형 실리콘밸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성남시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여전히 절반 이상입니다. 성남시 면적의 35%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택 용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신상지 시장의 생활권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대책 없는 주거 정책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개발 추진이 성남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인한 이주단지 확보 실패로 지연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이주 절차를 시작하는 원도심 6개 구역의 기존 거주 가구가 약 1만 5천여 가구인데 분당 선도지구 4곳까지 물량까지 더하면 향후 이주 대상은 3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이주가 본격화되는 4, 5년 뒤에는 성남시가 감당하기 힘든 전세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전세 대란으로 인한 세입자는 물론 가옥주들마저 이주단지를 찾지 못해 용인이나 광주 등 배후 도시로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의 2025년 2월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인구는 2010년 98만 명에서 2024년 91만 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7,000명 정도가 더 유출되었으며 주택 가격이 핵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제 100만 도시는커녕 80만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떠나지 않는 성남, 살고 싶은 고향 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단지의 공공주택 건설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김병욱 후보의 실리콘밸리 추진은 목마른 사람에게 고구마를 건네는 격입니다. 더불어 수정중원구는 공원시설이 없습니다. 성남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20년 기준 약 13.3제곱미터 수준이나 수정중원 원도심은 분당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원도심 어디를 둘러봐도 녹지공원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공항 부지에 시민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주거와 문화, 생태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가장 최적의 대안입니다.
하나 더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은 보유세 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양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병욱 후보의 성남형 실리콘밸리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에 저는 김병욱 후보가 제안한 성남형 실리콘밸리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병욱 후보에게 서울공항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개 정책 토론회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님, 무소속의 김종민 의원님입니다. 저는 김태년 의원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이정표가 될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다짐하고 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야 모두가 약속한 이견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실과 국회에 완전 이전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한 올해 초 대표 연설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며 임기 내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대표가 약속한 사안이니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 집행 전 법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건립에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본격 투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여전히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 추진 속도도 더딜 뿐 아니라 향후 설계 변경이나 사업 방향 수정 시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소모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당장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국가 재정을 지키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종 충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신뢰 문제입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단순히 충청권 현안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선거 때마다 추진과 보류를 반복하며 국민을 기다리게 했던 한국 정치의 신뢰가 달린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가다서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위헌 논란 역시 입법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 관습헌법 결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서 국회가 먼저 입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입니다. 30일 국토위 법안 소위 상정과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 법안을 함께 발의한 여야 의원은 무려 104명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신속 심의의 뜻을 모았고, 국민의힘 역시 당대표가 직접 의지를 밝힌 만큼 오는 30일 예정된 법안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일방 처리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제 2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양치기 소년의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열겠습니다. 2026년 3월 25일 행정수도 특별법 대표 발의 의원 일동 김태년, 김종민, 강준현, 황운하. 감사합니다. 올라오시죠. 아니,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혜을 국회의원 김정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희생을 존중하라, 그런 기치하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전국 민주화운동 동지회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나와서 반드시 이번에 광주 민주항쟁 정신과 나아가서 그 전신이었던 부마 민주항쟁 정신도 함께 헌법 전문에 꼭 넣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차차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 이견이 없는 우리 국민 주권 정부까지 오기까지 광주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연장선상에 아직도 한국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제대로 자리매김되고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고 제대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자라고 하는 우리 보훈정신에도 부합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게 될 민주유공자법, 이미 지난 21대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22대에 와서 우선 조금 축소해서라도 그 제정을 하자라고, 특히 민주당과 야사당이 합의해서 오늘 그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민주당이 그 당론으로 정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조만간에 이제 패스트 트랙 시한이 다 되어서 법사위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법사위 상정되고도 본회의에 오기까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제대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또 예우, 보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 담아서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데는요,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이사장님을 맡고 있는 허진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사무총장입니까? 처장입니까? 처장입니다. 처장 이광희 전 김해시 시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미자 대외협력 부장님, 예. 박찬규 법률위원장님, 윤경만 이사님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낭독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이광희 예, 저 이사장님부터 자리를 옮겨가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허진수입니다. 개략적인 오늘 그 회견 내용을 개략적으로 우리 김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쟁점은 현재 법사위로 패스트트랙을 타고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그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숫자를 아주 축소해 가지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 그리고 상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만 딱 그 축소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800여 명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똑같이 민주화운동 그 지금 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4.19나 5.18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몇천 명 단위거든요. 지금 아마 5.18은 만 명 단위로 관련자까지 합치면 만 명 단위까지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화운동을 해오면서 4.19 이후에 4.19까지는 뭐 지금 유공자로 그렇게 인정됐다 손치더라도 4.19 이후에 1964년 한일회담 반대 데모부터 시작해서 68년에 삼성계엄 반대운동, 72년에서 79년까지 유신정권 반대운동, 80년대에 들어서는 전두환 군부독재 반대운동, 이런 걸 하면서 그 누적된 그 몇십 년 동안 누적된 민주화운동 피해자는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한 3만 명 정도를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00년에 그 제정된 민주화운동 보상법, 민보상법이라고 하죠. 민보상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 신청한 사람이 10,000여 명이고 거기에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9,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국가가 민주국가라고 하면 본 대상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희생된 사람 본 대상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숫자가 많은 숫자가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국민의 한 500분의 1, 한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면 한 5만 명 정도 됩니까? 5만 명 정도는 그래도 그 우리 국가 유공자로 뿌리 내려야 대한민국 국가가 보훈이 튼튼한 나라 1등 국가,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홀대해서는 실제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우리 이번 그 24년에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고 나서 그걸 막아낸 우리 국민들을 보고 세계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주목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또는 굳건히 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 국가의 국민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민주의 모범 국가라고 노벨 평화를 준다. 이게 나는 참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한다면 어쨌든 우리 국민은 훌륭한 국민입니다. 실제로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주의식을 가진 정말 훌륭한 국민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노벨표상 당연히 주어져야죠. 이건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 이걸 정부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또는 국가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위정자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다면 우리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돼서 정말 민주유공자를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한 만여 명 정도라도 이렇게 민주유공자로 인정이 되면 민주화운동의 피해자고 당사자인 우리가 전국 민주화운동 동지에서 국민 추진단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는 국민 추진단을 만들고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얻어내는 데까지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오늘 우리 오후 3시가 되면 보훈부 장관도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정부에도 이러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 국민은 노벨 평화상 수상 대상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국민이니까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위정자들은 할 수가 없고 우리 국민이 나서서 하는데 국민의 대표로 우리가 민주운동 당사자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좀 주목해 주시고 실제로 오늘 기자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독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우리 이사장님으로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역사 정의의 대의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이제 민주유공자 법안이 패스트 트랙을 거쳐 국회 법사위에 들어오게 되었다. 국회는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절차를 남기고 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회복의 모범 국가이자 10위권의 경제대국, 식민지와 전쟁의 벼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화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백성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의지와 실천일 것이다. 가든 탄압과 수탈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백성이 주인임을 현실화하고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여 민주주의의 경제 발전을 쟁취하였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쟁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희생과 단합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시기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 헌신하였던 독립운동의 유공자들과 같이 독재의 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헌신하였던 사람들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민주국가의 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이 역사의 정의이다.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떠받들지 않으면 또다시 예서의 침략이 있을 때 누가 나서서 나라를 구하며 독재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공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독재와 독선이 저지러질 때 누가 나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 역사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지옥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다음. 지난 수십 년간의 반독재 투쟁, 민주주의 실현의 과정에서 헌신하고 희생된 분들은 지금에 와서는 그 일부가 4.19, 5.18의 이름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1960년 이후 2000년대까지 기간 동안 헌신한 사람들은 아직도 2000년에 제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로 심의받은 9,800여 명이 그 이름도 지옥스러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명칭만 받았을 뿐 민주주의 유공자도 공로자도 아닌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 또한 그동안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논의만 하였을 뿐 제대로 제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나오다가 지난 2024년 겨울 국회 자체가 송두리째 마비될 비상계엄을 맞이하였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나온 시민들이 나타나서 계엄을 해제시키고 민주주의가 지켜졌다. 이때 뛰어나온 시민들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벨 평화상을 주어야 한다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역사를 지키고 헤쳐나온 민주주의 공로자들에 대해 이른바 사망, 상위, 행불자만을 골라서 민주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법률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근본적인 불신과 분노로 이끌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이 끝나고 곧 법사위로 회부될 민주유공자 법안인 전재수 법안은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사망자, 상이자, 행불자만으로 규정함으로써 196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약 800명에 이르는 사람들만 해당하게 되어 있다.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이렇게 협소하게 잡음으로써 제정하려는 이 법안은 시대적 요구를 거역하는 법안이다.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구색, 수배, 고문, 감시 권한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일한 사람들을 누락시키고 소수만 민주유공자로 볼 수 있을까? 적어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9,800여 명의 민주공헌자들을 포함하는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되어야 4.19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와 형편이 맞으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들과도 원칙이 통하는 즉 국가적인 역사 정의가 실현된다. 그리하여 본 사 전국 민주화운동 동지회와 함께하는 민주동지들은 전재수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의되고 본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제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사망자, 상이자, 행불자로 한정한 조항은 지난날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법률 제정이 실마리라도 잡으려 한 구치한 편법이었고 그마저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부끄러운 시도였다. 그러나 지금 민주정부가 출범하고 내란과 독재를 청산하려는 국민의 열망과 의기가 충천한 지금 독재 정권 하에서 협상용으로 시도했던 협소한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갖고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허락하지 않는 옹색한 행위다. 국회는 이러한 사안을 직시하고 떳떳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국회는 자신의 근본과 최근의 역사를 생각하라. 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국회는 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낸 민주 시민들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고작 800여 명이라는 협소한 범위의 민주유공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다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9,800여 명의 관련자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공로자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가업을 해낼 것인가? 그래서 1960년대 이후부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우리 민주화운동의 동지들은 요구한다. 이번 국회는 계엄을 극복한 국회답게 민주유공자법을 역사 정의가 요구하는 대의에 맞게 제정하라. 그러자면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제정해야 한다. 민주정부를 수립한 국민 대다수의 여망을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의 역사적 사명, 책무를 같이 자각하길 바란다.
우리는 주장한다. 하나, 국회는 민주유공자 관련자들을 제대로 포함하는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 역사 정의를 실현하라. 하나, 국회 법사위는 전재수 법안을 근본적으로 심의하여 역사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라. 하나, 국회는 전재수 법안을 역사 정의의 대의에 맞도록 국회 내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라. 2026년 3월 25일 4. 전국 민주화운동 동지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창교육 동지회, 동학실천 시민행동, 노회 방류 시원의 외 뜻을 함께하는 민주동지회 일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할까요? 예, 그러면 이상으로서 이 자리에서 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도보자관님 촬영 다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더 오시죠. 그죠? 한 분이 들어오셨나?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내가 이게 다 읽어야 되는 거?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럼 다 같이 차렷, 경례. 예, 안녕하십니까.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 이천시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의 수질 보존과 지역의 균형 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여야 국회의원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협의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포럼은 수도권과 지방이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우리 지역의 현실적 문제를 살피고 발생한 편익을 지방과 공유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생과 조화의 미래를 염원하는 우리 8개 지자체 진심을 담아 공동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자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팽창 억제라는 목표만 치중했습니다. 또한 지정된 지 44년이나 경과하여 수도권의 생활과 인프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합리한 과잉 규제만 나왔습니다. 결국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만 야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 혁신이 지체되고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며 해외 자본 투자까지 감소하는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 성장까지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선진국들은 수도권 과잉 규제를 합리화하여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규정 발전을 이루어내며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를 착실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 AI,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사될 긴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적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 불가결합니다. 이에 수도권 8개 지역으로 구성된 우리 한강사랑포럼 회원은 낡은 규제를 극복하고 혁신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세계적 흐름과 시대 정신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수도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자연 보존권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비과학적인 수변 규제 개선 및 첨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의 즉각 도입을 요청한다. 하나, 수질 보존 특별 대책 지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 물환경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 역차별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지역 공동화와 낙후를 막기 위한 인구 감소 지역 정비 등 특별 대책과 불합리한 중적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수도권 내 인구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신도시로 개발되도록 신도시의 자족시설 입지 확보 및 신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고 과밀 억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기업용 부동산의 증가세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공동 건의문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웃는 상생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중권 원내 수석대변인입니다. 오늘 총 2편의 논평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북한 정권에게는 굴종하고 국민에게는 갈라치기와 SNS 협박 정치로 독주하는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 민낯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핵 보유국 지위의 절대 불태를 선언하며 건드리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긴장을 또다시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우리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공허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발언 하루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대결 의식과 적대감은 순식간에 없앨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망상, 기만극이라는 조롱을 받고도 부족한 것입니까? 특히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놓고 불참을 검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일입니다. 작년 11월 유엔 총회 결의안에 참여하며 인권 개선을 강조했던 정부가 불과 넉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 4년간만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불참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복원된 이 원칙을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자해 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는
이율배반 그 자체입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의석수를 앞세워 사법개약 3법, 공소청법, 중수청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같은 입법 폭주를 일삼고 상임위 독식까지 노리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외면하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시시각각 핵으로 겁박하는 북한 정권에는 굴종하는 태도,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독재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약 2,587만 명의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현실은 외면하고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비맞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인권은 결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권을 대북 구애의 수단으로 삼는 유화책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교리안 불참 검토를 철회해야 합니다. 강력한 안보와 일관된 원칙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후 안전 보장을 위한 입법 방탄 정치 보복쇼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하다하다 국회의 입법 권한까지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잘 짜여진 정치 각본입니다. 현행 국정조사법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개입하는 조사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억지로 끌어와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국회가 재판에 개입해 정치적 결론을 강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삼권 분립 훼손 행위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 무려 100명이 넘는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하며 수사 검사와 관련자들을 줄 세우고 조리돌림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신성한 국회를 정치보복쇼의 무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도가 아니라 실제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특정 사건에 포격을 집중하고 역할을 나눠서 작전과 시나리오를 짜듯 대응하자는 발언을 하며 마치 군사작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야말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정치 공세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의도는 더욱 분명합니다. 수사의 조작 프레임을 씌운 뒤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가겠다는 정치적 빌드업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미끼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권력 내부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사법 시스템을 권력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전대미문의 권력 폭주 게이트이며 관련자는 탄핵되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나라 안으로는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삼중고로, 나라 밖으로는 김정은의 핵 겁박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눈에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방탄만 보이는 것입니까? 죄의 유무는 법과 증거, 사법부의 판단으로 가려져야 합니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정인을 위해 사법체계를 흔드는 행위,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이고 입법 독재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초법적 폭주에 맞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상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현희의 서울 시민을 위한 민생은 문 앞에서 시작합니다. 장 보러 가기 1시간 반, 서울에 더 이상 식품 사막지대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 전현희가 집 앞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제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겪는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정책입니다. 적극 환영하고 공감합니다. 민주당의 1호 공약을 저의 정책 공약으로 수용하고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는 이미 먹거리나 생활 필수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냥 드림 코너를 서울의 25개 구별 적어도 2개 이상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배고픔에 못 이겨서 초코파이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서울은 그냥 해드림 센터, 그냥 드림 코너와 함께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하는 그냥 갖다 드림 공약까지 3개의 그냥 정책으로 서울 시민의 생활, 먹거리, 돌봄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롭게 제안하는 그냥 갖다 드림 센터 공약은 장보기 약자들의 식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안전을 위한 돌봄의 영역을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 안전망에 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식품 사막화로 인한 장보기 약자들의 먹거리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식품 사막지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식품 사막, 푸드 데저트란 교통의 불편으로 인해서 거주지 주변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합니다. 서울은 집에서 500m 이내에 식료품점이 한 곳도 없어서 장을 보기 위해서 왕복 1시간 반 넘게 걸어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424개 행정동 가운데에서 일부 지역은 이미 식품 사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잠재적인 위험 지역도 133개 동이나 되는 등 서울의 지역 중에 무려 38%가 식품 사막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운 도시처럼 보이지만 가파른 경사로 같은 지형적인 한계, 대형마트 중심으로 바뀐 상권 구조로 인해서 서울의 많은 지역에서 먹거리 접근성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에게는 가파른 계단과 언덕은 사실상 먹거리 장보기를 포기하라는 벽과 다름없습니다. 온라인 배송이 있다고는 하지만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입니다. 배달앱이 넘쳐나지만 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료는 저소득층들에게는 또 다른 식품 사막의 벽입니다. 결국 식품 사막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장보기 약자들은 배달조차 포기하고 값싼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은 만성질환과 비만 등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전현희가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그냥 갖다 드림 센터를 설치를 해서 집 앞까지 찾아가는 먹거리 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신청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위기 가구는 직접 발굴해서 찾아가겠습니다. 둘째, 집 앞까지 무료로 전달하겠습니다. 생필품은 물론이고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까지 집 앞으로 배송하겠습니다. 셋째, 돌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으로 고립된 이유까지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넷째, 복지와 일자리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푸드뱅크와 자활 사업을 연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식품 사막에 고립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로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굶주림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먹거리는 인간의 존엄과 연결된 기본권입니다. 저는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서울이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 바꾸겠습니다. 서울 어디에 살든 누구도 밥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 문 앞에서 시작되는 복지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노인 가구, 저소득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생계위기 가구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먹거리 안전망을 확대해서 식품 사막 없는 서울형 기본 먹거리 정책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울에 어디에서 살든 단 한 명의 시민도 밥을 포기하지 않도록 건강한 서울을 위해서 전현희가 집 앞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서영교, 서울시장 예비후보 전현희,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 최혁진,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피켓을 준비했는데요. 차마 모두 들기 힘들다고 하는 피켓이 이겁니다. 이 장면을 도저히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이 전부 다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밑에 깔려 있는 아기는 4개월짜리 혜든이, 이 엄마의 발이 혜든이의 머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이 아니라 수천 개의 홈캠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혜든이의 엄마와 아빠가 설치해 놓은 영상이죠. 이 영상에 혜든이 아빠가 없다고 제출된 영상인 것 같아요. 혜든이 아빠가 빠져나가기 위해 제공된 영상인 것 같은데요.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여가위에서도 공개했습니다. 홈캠에 들어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네 사람은 많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내일이 이 사건의 구형 날입니다. 검찰이 아동학대 살해라고 공소장을 냈습니다. 내일이 구형 날입니다. 전국에서 아기를 가진 엄마 아빠들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친부가 그랬으니 가중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조계원 의원님이 여수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좀 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여수의 조계원 의원님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 더 아이들의 출생이 행복이고,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금 뛰고 계십니다. 두 분이 이야기하시고 최혁진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입장문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수시의회 조교원 국회의원입니다. 예, 여수에서 발생한 해든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든이를 살해한 그 부모는 아직까지도 일말의 반성을 느끼지 못하는지 무려 변호인단을 8명이나 채용해서 단순 사고로 치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도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자들이 아닙니까? 해든이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100배 사죄에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든 자신들이 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길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환멸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해든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부디 재판부는 이 해든이를 살해한 부모에 대한 일벌백계의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법정 최고형으로 해든이를 무참하게 살해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든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또 분노스러워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사진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안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또 엄격한 법의 처벌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영아인 해든이, 우리의 천사 해든이가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희생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무려 36분께서 해든이 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처해달라, 최고형을 구형해달라,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서명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일까지 약 7만 8천여 명의 국회 청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9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께서 탄원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소위 위원장입니다. 이 사안이 국회에 청원이 접수가 되면은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합당한 처벌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법적인 제도망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께서 이러한 해든이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정말로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과 서영교 의원님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반드시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해든이의 명복을 빕니다. 예, 이것이 36명 국회의원들의 엄벌 촉구 탄원인에 서명한 자료입니다. 36명 국회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폭력으로 4개월 영아를 살해한 해든이 사건, 가해 부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부영 선고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단 133일을 살다간 헤드니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늑골을 포함해 무려 23곳의 골절, 온몸에 남겨진 피멍 자국,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와 장기부전, 태어난 지 4개월 된 영아에게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폭력을 가한 자는 다름 아닌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아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신음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일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3월 26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리고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 36명의 국회의원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탄원서는 5,5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7만 8천여 명의 국회 청원과 약 9만 명의 시민 탄원 등 수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십시오.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십시오. 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던 영아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생명을 빼앗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가해 부모는 가명을 위해 반성문을 제출할 뿐 진정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8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골절 상처를 응급처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량을 줄이는 데 대해 집중하는 모습은 숨진 헤드니에 대한 최소한의 참회조차 없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양형에서 반드시 엄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인이를 기억합니다. 제2의 정인이 헤드니는 없어야 합니다. 2020년 생후 16개월 정인이는 8개월이 넘는 지속적인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되었을 때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인이 헤드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과 사법부가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학대당했던 헤드니의 아픔을 헤아리고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아이의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들고 계신 피켓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자회견하고 나서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저에게 문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 문자가 뭐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전국의 아이들의 부모님 등을 비롯한 시민들이 카톡방을 개설했고 수백 명이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기자회견한다는 걸 알았고 기자회견을 지켜봤다며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하다는 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2명의 엄마입니다. 저도 아이가 연년생이지만 아이가 얼마나 행복을 주는 존재인데 기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헤드니 부모를 처벌해 달라며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문자를 보냈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가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청원은 7만 8천 명, 그 청원은 17살짜리 소년이 시작한 청원이었습니다. 법사위 전현희 의원님이 그 청원을 잘 받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9만 9천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구글 폼으로 탄원을 해주고 계시고 직접 법원에는 5,50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도 36명의 이름을 넣어 탄원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다시 법무부와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요청하고 법원행정처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여가부 장관에게도 했습니다. 제발
제발 태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고통받다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도 아이 기르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되도록, 그리고 아이는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가 같이 기를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온 마을이, 온 나라가 아이를 길러나가는데 그리고 성장시키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또 하고 다시 촉구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총 4건의 논평을 온마이크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독식선언, 독재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독재의 길로 들어서려 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식하겠다는 선언은 협치의 포기를 넘어 국회를 일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를 문제 삼고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국회 상임위마저 모조리 틀어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정의로운 척 국민들 앞에서 한번 그럴듯하게 포장하려 한 기만적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정부 3년간 무려 30여 차례에 달하는 탄핵 소추안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 예산안마저 무력화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한다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더군다나 야당 반대에도 방송장악, 사법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어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민생을 위해 상임위를 다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회는 승자 독식의 장이 아니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단순한 자리 나눠먹기가 아닙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가 어렵게 쌓아온 견제와 균형의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다수당의 일방적 권력 행사와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소수당에도 감시와 견제의 통로를 열어두자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이자 의회주의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마저도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걷어차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미국식 운운하며 독식을 합리화하는 것도 개변입니다. 헌법 체계도 의회 간행도 다른 나라 사례를 입맛대로 잘라다 붙여 승자 독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수 의석은 독재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전부 가져도 된다는 사고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행포이자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 대상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오만의 발로입니다. 오죽하면 정대철 헌정회장조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크게 노했을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상임위원장 독식 같은 허황된 주장으로 정쟁을 키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민생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법사위원장을 국회 제2당이 맡아온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온 것은 우연도 시혜도 아닙니다. 입법 권력을 진 다수당과 행정부의 결합이 폭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여야가 쌓아온 원칙입니다. 견제와 균형,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즉각 야당에 반환하십시오. 그것이 국회를 국회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세금 폭탄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향해 0.1%의 물샘틀 없는 차단을 주문하더니 새벽에는 SNS를 통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 군불대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표를 구걸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징벌적 세금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그 말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뒷목을 잡을 일입니다. 대통령이 공유한 뉴욕, 런던, 도쿄 등 선진국의 사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골라낸 전형적인 통계 왜곡입니다. 이 도시들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래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세 부담은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합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는 쏙 뺀 채 보유세율만 단순 비교하며 인상의 당위성을 찾는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눈속임 정치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보유세가 매년 자동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8.6% 폭등한 상황에서 세율까지 추가로 올리겠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의 사유재산 탈취로 해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통제가 그리고 규제가 아니라 유연한 거래와 충분한 공급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오만을 버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재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집값을 잡지 못한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샐 틈 없는 세제가 아니라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꽉 막힌 주택 공급의 혀를 뚫는 합리적인 부동산 대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조세 저항만 키우는 정부의 독단적인 증세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경제단체에 이어 언론 입틀막, 정권 비판이 곧 대통령 좌표 찍기인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포정치를 규탄합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한마디로 수천만 명을 대기근으로 몰아넣은 마오쩌둥식 광기의 정치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공개적으로 좌표가 찍히고 민주당과 개딸 강성 지지층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형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포 정치이며 정상적인 권력과 사회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지금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원 3명이 해임 면직됐습니다.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공개 질타하자 주무부처는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회장은 연신 머리를 조아렸으며 임원들은 줄줄이 옷을 벗었습니다. 문제의 보도자료에는 상속세 부담과 자료 유출 가능성을 지적한 정책 제언이 담겨 있습니다. 통계의 정확성에 논란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토론 대신 표적 감사, 설득 대신 찍어내기를 선택했습니다.
최소한의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는 잔인한 권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권의 서슬퍼런 압박에 경제단체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한경협은 주당 최대 10건에 달하던 보도자료가 2월 이후 1건에서 3건으로 급감했고 대한상인은 4주간 0건을 기록했습니다. 정책 비판은 사라지고 비굴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오로지 최고 존엄 이재명 대통령의 말만 진실이고 그에 반하는 목소리는 모두 제거하겠다는 입틀막 행태는 언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우병과 사드, 천안함, 후쿠시마 오염수 등 괴담 선전, 선동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국론을 분열시켜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유야무야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정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를 압박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뻔뻔한 내로남불입니다. SBS 노조가 언론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목소리입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진실이고 불편한 목소리는 모두 가짜로 낙인 찍는 나라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언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입틀막 강요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견제입니다. 비판이 사라진 권력은 반드시 오만해지고 오만한 권력은 결국 사회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간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언론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공포 정치를 멈추십시오. 권력의 칼날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입틀막 정치의 끝에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뇌물수수 의혹 후보도 모자라 선거 앞두고 법처리, 민주당은 부산시민 농락을 중단하십시오. 통일교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수본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 시계를 특정했다고 합니다. 전 의원 측은 자신은 시계와 무관하다, 지인이 통일교와 친분이 있다며 발을 빼고 있지만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도 뻔히 알 일입니다. 고가시계 수수 의혹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임에도 정작 당사자의 태도는 놀라울 만큼 가볍습니다.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표를 구걸하는 전재수 의원의 대응은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설명도 책임도 없이 부인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해 부산시장 자리에 앉으려는 생각부터 접으십시오. 부산시장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도덕성과 책임의식이라는 기본적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전 의원은 부산시장에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법 하나쯤은 식은 죽 먹듯 처리할 수 있는 민주당이 그동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수년간 외면해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국회 소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던 것도 모자라 그제 법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며 삭발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냉소와 비아냥으로 일관했습니다. 박 시장의 결기에 부산 여론이 움직이자 전재수 의원은 부랴부랴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법안 처리를 요청했고 그동안 법안 처리를 발목 잡아왔던 민주당은 대뜸 입장을 바꾸어 곧바로 행안위 소위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특정 정치인의 요청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선거가 다가오자 갑자기 속도를 내는 모습은 정책의 진정성이 아니라 노골적인 표 계산의 산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그동안 철저히 외면하며 부산 시민을 우롱해온 민주당의
비겁하고 졸렬한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부산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표가 필요해지는 순간 꺼내든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정치로 인해 부산은 오랜 시간 기회를 잃었고 시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정작 정책에 필요했던 절박한 때에는 외면하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돌연 속도를 내는 민주당의 오만한 정치, 그 민낯을 부산 시민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치적으로 홍보할 생각일랑 고이 접어들고 먼저 그동안의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진심 어린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부산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입니다. 브리핑 3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여진 각본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합니다.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무혐의 과정은 모두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면 조사를 받기도 전에 이미 불기소 결론을 정해둔 중앙지검의 만행, 수사무마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가담한 검찰 책임자, 관련자는 물론 검찰 위에 군림하며 본인의 죄까지 세탁한 대통령 부부의 비리 행위까지 반드시 낱낱이 밝혀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2024년 5월에 작성된 검찰의 불기소 문건에는 김건희 씨의 예상 진술까지 반영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검찰 내부 메신저에서는 불기소 문건 참고하라는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무혐의 종결 뒤에는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나 이미 수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경호처 시설에서의 비공개 출장 조사, 특정 무죄 판례 검토 지시 등은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황제 조사였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텔레그램으로 물었던 셀프 수사 무마 의혹도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계통 인사를 낱낱이 수사하여 봐주기 수사에 개입한 인사를 적발하고 김건희 본인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의혹 관련 인물을 모두 철저히 수사하고 혐의를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의 비리,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극우 청년 오디션 결과 지도부가 선 그을 일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혁신공천의 일환으로 실시한 청년 광역의원 대국민 오디션 결과 상위 20명 가운데 6명이 공개적으로 극우 성향을 드러내온 인사로 파악됐습니다. 나이만 청년인 윤어게인 공천이 어떻게 혁신이냐 묻기도 이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특히 수도권 포함 권역에서는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거나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은 경우를 제외하고도 상위 10명 중 4명이 윤어게인 인사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후보는 결국 가산점을 받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지한 후보도 높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본선은 공관위 면접으로 결정된다며 선을 그었지만 책임 회피입니다. 극우 성향 후보들이 상위권 후보로 부상하기까지 그 시스템을 설계 및 방치하고 키운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 교체를 표방했지만 내용은 텅 빈 극우 세대 교체만 앞두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극우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걸러낼 의지가 없는 정당인 것입니다. 저륜 선언은 역시나 선언에 그쳤습니다. 청년 세대 극우화 현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극우 정당으로서 청년 세대의 극우화를 계속 부추긴다면 국민적 비판은 비단 지방선거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6.3 지선, 청년 후보단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청년 극우화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 내란 청산과 광장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네, 마지막 브리핑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전 화재 참사 피해자 기만, 두 얼굴의 안전공업 규탄합니다. 참사 직후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가 정작 직원들 앞에서는 희생자를 모독하고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폭언을 쏟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이중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15년간 안전공업에서는 소방당국이 출동한 화재가 7건으로 대부분 기름때와 분진에서 비롯된 사고였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집진시설과 환기 등 위험 요소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매년 수십 개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와중에 정작 핵심 위험 요소들은 자체 점검 항목에서 아예 누락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SBS에서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안전공업 대표는 희생자가 뒤돌아보다가 늦게 나와서 희생된 것이라는 등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참사를 희생자의 탓으로 돌리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태도는 그간 반복된 안전조치 미이행 정황과 맞물려 회사가 구조적으로 노동 안전을 경시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차례 신고가 접수됐고 폭발성 나트륨을 불법으로 정제하는 무허가 제조소까지 운영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안전 관련 법 위반이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안전공업이라는 이름과 정반대로 상시적 위험 상태로 공장을 운영하고도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떠넘기는 사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지역위원회 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최기상입니다. 오늘 6.3 지방선거 우리 서울시 구청장 그리고 광역의원 후보자에 대한 1차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왔습니다. 오늘 발표는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최정민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변인 최정민입니다. 오늘 저희 공천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지역 제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공천은 단순한 후보 선정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검증된 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그리고 본선 경쟁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단수 공천이 확정된 기초단체장 후보입니다. 중랑구청장 후보 류경기입니다. 류경기 후보는 교육경비 확대와 교육 인프라 혁신을 통해 중랑구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교육도시 중랑의 자부심을 확실하게 키워낸 인물입니다. 이제는 대규모 주택개발과 망우 역사문화공원 명소화 등 획기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중랑의 미래를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은평구청장 후보 김미경입니다. 김미경 후보는 아이맘 택시, 아이맘 상담소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 정책을 통해 은평구를 전국이 주목하는 복지 모델로 만든 인물입니다. 재선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재선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은평의 더 큰 도약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강서구청장 후보 진교훈입니다. 진교훈 후보는 2023년 보궐선거 압승을 통해 민심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 인물입니다. 구청장 임기 동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추진, AI 행정혁신 도입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검증된 행정가입니다. 강서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주권 행정을 실현할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초단체장 경선 지역입니다.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종로구는 예비 경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합니다. 성동구는 7인에서 3인 압축, 광진구는 6인에서 3인 압축, 강북구는 5인에서 3인 압축, 종로구는 5인에서 3인 압축하는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며 3인 본선 진출자 중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인을 포함하여 4인이 됩니다. 다음은 광역의원 단수 공천 지역입니다. 성동구 3 이민옥, 성동구 4 김현주, 용산구 1 백준석, 용산구 2 노식래, 광진구 1 김회근, 동대문구 3 이의안, 동대문구 4 박규남, 중랑구 1 이영실, 중랑구 2 임규호, 성북구 1 한신, 성북구 2 목소영, 성북구 3 강동길, 강북구 1 김명희, 강북구 2 이상훈, 강북구 4 허광행, 서대문구 1 이동화, 마포구 2 한기영, 마포구 3 최우진, 강서구 5 홍재희, 강서구 6 김병진, 구로구 4 박칠성, 영등포구 1 고기판, 서초구 1 전태우, 서초구 2 박재형입니다. 다음은 광역의원 경선 지역입니다. 성동구 2 김현우, 남현희 2인 경선, 광진구 2 김상욱, 최두호, 정태교 3인 경선, 광진구 3 박상래, 이삼엽 2인 경선, 광진구 4 김창현, 지경원 2인 경선, 성북구 4 김영국, 이소라 2인 경선, 강북구 3 최인중, 곽인혜 2인 경선, 도봉구 3 유기훈, 김창원 2인 경선, 도봉구 4 송아량, 홍은정 2인 경선, 은평구 3 박윤진, 곽수혁, 기령신, 이영만 4인 경선, 은평구 4 이현찬, 정준호, 이종호 3인 경선, 서대문구 2 이현수, 김호진, 박경희 3인 경선, 마포구 1 고병준, 이흥민, 김창수, 김상훈 4인 경선, 마포구 4 신종갑,
김기덕 2인 경선, 양천구 3 심광식 이광희 2인 경선, 양천구 4 신상균 정순희 정종갑 옥동준 4인 경선, 강서구 1 목혜빈 조청훈 고찬양 윤유선 4인 경선, 구로구 3 박무영 이호대 2인 경선, 영등포구 2 전승관 이태열 2인 경선, 관악구 3 한광섭 임만균 2인 경선, 관악구 4 이종윤 김정혜 어머니 김혜정 4인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억울한 컷오프 배제 등 사무 원칙과 당원 주권 강화 등 4강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도 중앙당의 공천심사 기준을 준수하여 기초단체장 후보 단수 지역과 심사 결과 후보 5인 이상인 지역에 대한 예비경선 지역을 우선하여 발표하였고, 광역의원은 단수 후보 지역과 경선 지역 중 심사 결과 컷오프 후보가 없는 지역을 먼저 발표하였습니다. 추후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일 내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